정영라의 상달에 노력하여 국민 앞에 정숙히 네, 정치비와 그땐 왜 3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의 화제. 자,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자, 그 1탄은 이제 그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과정의 실패를 짚어봤고요. 우리가 2탄은 2017년 와신 상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던 과정을 우리가 2탄에서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탄 97년 김대중 대통령이 온갖 역병을 뚫고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뤘던 삼수 끝에 대통령이 되신 세 번째 도전. 그 과정을 좀 짚어볼 텐데요. 장인수 기자 예고편 보셨죠? 예, 맞습니다. 정치 비와 그땐 왜 퀄리티가 어떻습니까? 쓸데없이 고퀄이야. 예, 유튜브는 고퀄을 저도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쓸데없이 이렇게 고퀄리티를 추구하지 말아라. 빨리 내려놔야 된다. 유튜브는. 예. 저희 제작진들이 실력이 출중한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막을 수도 없고. 그 출중한 실력이 오프닝 멘트 때문에 빛이 바래더라고. 오프닝 목소리만 조금 바뀌면 좋겠던데. 왜냐면 오프닝을 본인이 해야 하는데 내 목소리가 들어갔다. 오프닝 이거. 멘트는 조금 전문적인 성우께서 딱 돈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지금. 영화 시작할 때막 막을 때는 정치 비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자, 97년 다뤄봐야 하는데 97년 하면 대선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해서 장인수 기자는 뭐가 좀 떠오릅니까? 97년? 저는 그냥 97년 한 해가 다 주마등 그때 워낙 큰일이 많아갖고. 네. 그리고 저는 그 삼수를 해서 대학생 1학년 때였기도 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97년 1월 총파업이 네. 기억이 나요. 노동법 네, 날치기. 노동법 96년 12월에 날치기 하고 1월에 양대노총이 총파업 들어가고 그게 지금 파업 무슨 웬만한 사업장에서 파업하는 게 다르고 양대노총이 총파업 결정하면 진짜 전국의 많은 사업장들이 연쇄적으로 다 그때 연인원 200만 명이 넘었대요. 예. 총파업 규모도 예. 남달랐지만 네. 날치기도 지금하고 완전 달랐죠. 어디 별관에 지네끼리 그때 모여가지고 밤에 몰래 숨어가지고 막, 새벽에 새벽 5시 50분에 버스 몇 대 통운해요. 그렇죠. 어디 가가지고 7분만 해치웠어. 두드리고 7분만. 하면서 네. 막 이렇게 또 고개 숙이고 가는 것도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 작전하듯이 그때. 그때만 해도. 그러고 나서 97년에 뭐 안보 사태 터지고 뭐 계속 기업들 네. 망하고 그러다가 이제 97년 12월에 IMF까지 터지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97년 대선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냥 쉽게 그런 얘기를 해요. 김대중 대통령은 이인재 때문에 이인재 때문에 이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두 가지 얘기하지. 어. JP하고 손잡아서 이겼다. 이인재가 많이 갉아먹어서 이겼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손쉽게 하는데 과연 그런 면 있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겼을까? 그리고 그것이 왜 생겼을까? 맥락은 뭐였을까? 이걸 짚어봐야 이 좀 뭐랄까요 정치 비화 코너답게 뭔가 시사점을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데 저는 97년도 전략이 승리했다고 보는데 물론 그런 행운도 있어요. DJ 쪽의 입장에서 보면 천우신조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서 이긴 거거든. 사실은 이게 지금 벌써 좀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진짜 재밌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아재들이 라떼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박시영 대표가 잘 이끌어서 재밌게 해보세요. 아니 근데 과거에 솔직히 김대중 하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예전에는요. 네. 장 기자님 그거 아세요?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신문에 쓸 수 없었어. 기사에. 아, 그랬습니까? 그거 모르세요? 다 김대중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 동교동 제야인사라고 써야 돼. 동교동 제야인사. 네. 저는 어릴 때 신문을 보면은 그게 너무 이상했어. 그래서 내가 우리 저기 어른들한테 아버지한테 여쭤봐서 알아. 이게 왜 동교동 제야인사라는 사람이 자꾸 나오는데. 네. 그리고 DJ는 또 미국으로 그때 왜 사형 선고 받은 이후에 뭐 망명 가서 또 있다가 나중에 오시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그 미국의 의원들이랑 왜냐하면 저기 코라손 아키노 암살 이후라서 미국 상원 의원들이 같이 오거든. 총 맞을까봐. 이제 그런 장면을 AFKN으로 보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네. 한국 저 뉴스는 중계를 안 해주니까 AFKN으로 봐야지 김대중이 뭐 하는지가 나와. 그리고 동교동 제야인사라고 표현을 하고 김영삼은 김영삼이라고 나오고. 그냥 그 시절에 보면은 몇 가지 금기가 있었는데 KBS가 프로야구 중계할 때 절대 MBC 총령이라고 말 안 하고
팀 이름을 서울청룡이라고 해요. 서울청룡. 그래요? 응. 그걸 잘 진짜 모르시는데 남다른 기억력이다. KBS가 중계하면 절대 MBC 청룡이라고 안 해. 그다음에 또 뭐냐면 국제 경기에서 북한 팀을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북한 인공기가 절대로 화면에 나오면 안 돼. 맞아, 그건 기억나. 아, 그러니까 탁구를 하면서 그 북한인데 그 잘하는 선수 있었잖아.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우리 단일팀 할 적에 왜 배순이. 이분이 이분이 네, 월드가 이분이야. 배순이는 이거 역도 아니야? 아, 역도. 계속 연습. 유도 이분이 선수 같은 사람. 유도였구나, 유도. 맞아. 이거 할 때 보면은 이게 탁구를 치는 게 이렇게 옆으로 볼 때도 있지만 정면으로 저 사람 서브 넣을 때 이렇게 잡고 하잖아요. 양영자, 그렇지, 현정화. 이분이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이 가운데에 이제 인공기가 있었는데 바로 앞에다가 무슨 글자를 반드시 집어넣던지 아니 그래서 안 나오게 제가 했어. 대학 때 진짜 힘들었겠다. 대학 때 인공기를 처음 본 거예요. 무슨 행사할 때 단일기 뭐 인공기 그렇죠.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랐지. 예. 태극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단일기 막 이야기할 때 그때 저게 인공기야? 그 전에 못 본 거지 말씀하신 대로 안 나오니까.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나는 빨간색일 거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해서 나도 대학 가서 처음 본 거야. 처음에는 난 인공기 아니라고 안 믿었어요. 누가 그냥 그린 줄 알았어. 태국 깃발 비슷하잖아. 그래가지고 아닌 줄 알았다가 그랬었는데 하여튼 금기가 인공기 못 나오고 DJ 이름 절대 못 쓰고. DJ는 나도 기억나는 게 DJ는 저도 이제 고향이 전주 쪽이니까 그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 김대중 뭐 총재 이렇게 부르지 않고 김대중 선생님 막 이렇게 부르거든. 나는 그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김대중 선생님이라는 얘기는 난 많이 들어봤는데. 그냥 DJ라고 나는 그냥 김대중 이렇게 얘기했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한 대 맞아. 그런데 자 김대중 선생님이 그 당시까지는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뿔 달린 사람으로 받아들였죠. 굉장히 위험 인물. 빨갱이 한마디로 빨갱이. 그렇죠. 온갖 이상한 소문들을 또 막 그 깎아내리기 위해서 막 퍼뜨렸었어요. 그 이재명 악마화 하듯이. 그렇지. 위험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딱딱한 느낌 그다음에 구린 거. 과거에 뭐 비리가 많은 인물 부정부패. 그다음에 이제 그 신체적으로도 교통사고 당하셔서 테러 당하셔갖고 좀 신체적으로 좀 그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사람이고 뭔가 이게 가까이 가기 어려운 위험한 사람. 북한과 가까운 이런 인물로 사람들한테 인식돼 있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 신비주의도 있었고 대단한 영웅시하는 것도 있었죠. 이분을 접해보지 못했고 말로만 들어봤고 저분이 대단한 분이야.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몰래 숨어서 사실 71년 대선에서 김대중이 이긴 거였어. 그렇지. 이런 말을 했지. 많이 했지. 숨어서. 사실 이겼는데 개표에서 졌다. 그런데 이제 그 박정희 쪽이나 당시 공화당 민정당 쪽에서 이제 퍼뜨린 얘기가 옛날에 이제 김일성이가 원래 이름이 김일성이 아니고 김성주인데 김성주. 예전에 예. 김일성 2명설이 있었잖아요. 진짜 독립운동을 했던 뭐 그거 다 들었어. 흰수염 날리는 김일성 장군이 있는데 맞아. 그 사람인 척 하려고 김일성이라고 지 이름을 바꾼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김일성을 폄하하는 얘기들이 이제 그 돌았었었는데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깃대려고 김대중 대통령도 원래 이름이 김대중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글로는 김대중인데 한자로 쓰면 큰 대자에 가운데 중자를 쓰시잖아요. 근데 중자 옆에 이렇게 인변이 들어가는 중자가 있거든. 근데 이거를 일부러 빼고 큰 대자 가운데 중자로 해가지고 더 있어 보이게 쓴다. 그런 식의 얘기를 얼마나 치사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자 문화권에서 이제 그런 의미 부여를 해서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은근히 이제 김일성처럼 이름 뭐 고치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이미지까지 음험하게. 근데 최근에 제가 여론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공표가 된 실제 조사는 5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올해 총선 직후에 조사를 한국리서치가 중앙선대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가 최근에 공표가 됐어요. 근데 우연히 봤는데 역대 대통령 호감도를 각각의 이제 개별적으로 물어요.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죠. 각각 후보의 호감도를 좀 물었는데 과거에는 노무현 1위, 그렇죠. 그다음에 박정희 2등, 그다음에 이제 DJ 3등 이게 이제 공식화돼 있었잖아요. 최근까지는. 근데 올해 그 5월달에 조사한 거 보니까 DJ가 2등이야. 각각 평가했는데 뭐 박정희하고 바뀐 거야? 네. 노무현 대통령은 70%대, 김대중 대통령은 60%대, 그다음에 저 박정희는 40%대 바뀐 거야. 그래서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 왜냐하면 다행이네요.
DJ 대통령에 대해서 요즘에 그 기류의 대통령 DJ 김대중 기류의 김대중 영화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고 올해가 네. 특히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탄신 100주년 행사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도 김대중 대통령 좀 알아가는 게 있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두 분이 고난이 좀 비슷한 측면도 예. 있고 권력으로부터 탄압받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나 그게 재평가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오늘 신나게 한번 좀 달려보겠습니다. DJ의 그 직권 과정을 설명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밝은 세상이라는 선거 기획팀입니다. 이게 이제 95년에 결성이 됐는데요. 95년에 그냥 2년 전에 97년 대선이니까요. 2년 전에 만들어진 선거 기획팀인데 이때 이제 주축이 81학번들이었습니다. 당시 81학번은 30대 중반이죠. 81학번들. 81학번 대학교 81학번입니다. 62년생들이 예. 97년 대선을 준비한 거니까 30대 중반. 그렇죠. 중반 때. 최초에 제안했던 분은 윤은열이라고 정치권에 있어 청와대 비서관도 했었죠.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두 번 다 청와대 비서관 역할을 했던 선배인데 이분이 이제 제안해서 81학번 자기 동기들을 찾겠다. 예. 각계 전문가들을. 그래서 여론조사 전략 전문가인 이근영 전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도 지냈고 이분도 이제 그 DJ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행정관 비서관을 다 역임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황인철 당시에 홍보국장했고 지금은 이제 박지원 의원의 특보 역할을 하고 있는 황인철 전 비서관 그리고 이종상 지금 작고하셨지만 과거에 이제 메시지 담당을 했고요. 이분들을 좀 아우르는 분이 또 윤흥렬이라고 윤흥렬 아까 선배 전 비서관과는 또 사촌관이고 윤흥렬 이분은 이제 스포츠 서울 20일 나중에 대표도 맡으셨고 선대위 때 메시지 총괄팀 팀장도 했는데요. 주된 역할은 이분은 이제 의원들을 설득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얘기를 바탕으로 정무 작업을 하는 거였죠. 주로 이제 이강래, 백이선 나중에 이제 뭐 여러 의원들이 오긴 합니다만 그럼 이분들끼리는 서로 어떤 관계였어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같은 대학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거를 윤은열 선배가 그 제가 듣기로는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전략 전문가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누가 광고쟁이 중에 여론조사도 알면서 전략적 마인드가 누가 있냐 해서 이근영을 추천을 받아서 설득 작업하고 한 명씩 한 명씩 그렇게 했어요. 그 일화는 사연이 많더라고요. 근데 모여 보니까 동갑인 거야. 네. 근데 원래 본인들은 81학번으로 꾸리겠다라고 윤은열 선배가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나이가 8학번이니까 자기가 같은 젊은 사람들을 꾸려야겠다. 왜냐하면 DJ가 새로운 캠페인을 전개하려면 젊은 감각으로 가야 승산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한 거죠. 예. 젊은 사람들로 꾸렸던 DJ 거고요. 플랜. 그렇습니다. 그 팀이 이른바 뉴 DJ 플랜을 만들어냈는데 예. 그 윤흥열 씨가 또 특히 이제 김홍업 DJ 둘째 아들의 친구이기도 하고 김홍일 전 의원이죠. 첫째죠. 장남이죠. DJ의 이분과는 사돈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신뢰관계라는 게 있었죠. 이 팀에 대한 기본적 신뢰관계가. 근데 이 팀이 나중에 조금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DJ한테 중요한 선거 전략들을 몇 번 자문을 합니다. 근데 그때 가장 큰 자문의 역할은 뭐였냐면 첫 번째 전략이 그 당시에 도덕성 문제가 온 나라를 휩쓸 때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김현철 기억나시죠? 김현철 사건. 소통령 김현철. 김현철 관련해서 그 터졌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박찬종이 막 뜰 때예요. 묵인질, 박찬종. 그리고 상대가 이해창이야. 대쪽, 대법원장. 해서 뭔가 청렴의 상징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DJ한테는 나중에 대선 직전에 또 야당 비자금, 김대중 비자금 사건도 막 터져요. 그러니까 과거에 정치인들은 좀 구린내가 있다. 그렇죠. 뭐 이 이미지가 있잖아요. 총재였으니까 특히나 검은 돈에 그리고 삼김청산 이런 식으로 맨날 그렇죠. 얘기하던. 낡은 정치 세력 뭐 이런 이미지가 때가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덕성 문제가 굉장히 커져 있는 이 도덕성 프레임을 능력 프레임으로 확 바꿔요. 능력. 근데 그 능력 프레임이라는 건 유능한 사람 뽑아야 한다는 건데 그때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IMF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경제 아까 한보부터 시작해서 IMF까지 경제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경제 능력,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돼요. 거기에 DJ는 외교를 얹혀요. 예. 단순히 경제 이야기 해봤자 안 통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국제적인 네트워크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인들, 경제단체들을 막 만나요. IMF 때도. 한국에 투자하십시오. 막 세일을 해요. 그러니까 준비된 느낌이 있는 거야. IMF 시절에. 그래서 그 능력적인 프레임으로 전환해 선거를. 예. 도덕성 프레임을 능력 프레임으로. 요 부분을 기획했던 게 바로 이 밝은 세상 팀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친근한 DJ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가서기 어려운 저 나이도 많고 고령의 굉장히 딱딱해 보이는 그런 분 그리고 약간 빨갱이 느낌도 있는데 이 다가서기 어려운 분을 친근한 DJ로 인간미를 부각시켜서 그때 히트를 친 게 이경규가 간다. 이경규가 간다. MBC 거기에 이경규. DJ가 예. 그때가 그때 떡 이제 쌀집아 씨. 일산 자택에서 이제 그렇죠. 꽃에 물 주고 체조하시고 뭐 이런. 뭐 체조하고 예. 김영희 PD 예, 그 예. 양반 작품이죠. 그다음에 이제 KBS 아침마당에 나와서 그 저기 옷 팔고 막 해요. 떨이 네, 맞아요. 2만 원 3만 원 네, 막 이런 걸 해요. 그리고 남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DJ와 춤을. 춤을 DJ와 함께 춤을 예, 그게 JDOC. 예. DJ 뭐 함께라면 춤을 춰요. 막 으쌰으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캠페인이 대히트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미 그리고 약간 밝은 이미지. 야, DJDOC도 되게 오래됐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원로그룹이네. 원로그룹이죠. 그때 DJ 나와가지고 요거 하시던 네. 이 춤 광고 있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캠페인 중에서 DJ 캠페인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게 임팩트가 있었어요. 캠페인이. 예. 그리고 파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선거 공보문을 딱 받아봤는데 일면에 DJ가 있는 게 아니라 여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벽보는 DJ가 있었지만 공보물 있잖아요. 집에 배달되는 예. 거기에서 일면에 일면이야 표지야. 표지 그러니까 표지에 예. 여성이 딱 등장해요. DJ가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되게 신선했고 그리고 이 밝은 세상 팀이 또 주장했던 게 뭐냐면 통일 얘기 꺼내지 마십시오. 북한 얘기 꺼내지 마십시오. 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92년에는 북한 얘기 많이 했는데 일절 안 해요. 그리고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IMF까지 터졌는데 북한을 잘 관리하면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관리적인 측면으로 초점을 두지 무슨 통일 방안을 막 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요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보수층의 자극을 최소화시키고 자기의 이제 색깔론 그런 부분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시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겪으면서 DJ가 연성화 전략을 가고 그게 통합니다, 사실. 네. 근데 그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95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6월 달에 지방선거가 본격화됩니다. 예. 그러니까 단체장 선거는 95년 때 처음 했어요. 93년에 지방선거가 도입되긴 했지만 그때는 의회 수준이었고 네. 단체장 기억나는 게 조순시장. 예. 저 그때 선거 뛰었거든. 조순시장 만들려고. 포청천 조순. 네, 진짜 고생했는데 그때만 해도 재밌었던 거 뭐 있는 줄 아세요? 선거 때 그 열지어서 행렬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안 되잖아요. 몇 명 이상이면 뭐 그 선거법 위반 막 이랬는데 그때는 10명 15명인가 우리 청년들이 그 넥타이 메고 와이셔츠 차림에 겉옷 양복 탁 이렇게 하고 줄지어 다니면서 막 시장가 이런 데 있잖아요. 조순 뽑아주세요 막 외치고 막 신나게 했었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요. 네네. 그런 운동이 가능했었는데 조준 씨도 이제 그 무슨 사실령 같은 이미지를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청바지 입고 그렇죠. 소매 이렇게 딱 걷고 그치. 남방 입고 이제 이렇게 선거유사하고 명함 자체가 여러 명의 젊은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앉아 있는 풀밭에 잔디밭에 그거를 이광재가 기획을 했어요. 이광재 의원이 당시에 조순 캠프에 아무튼 이때 조순 시장을 당선시키고 또 기초단체장 광역위원회에서 민주당 1위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DJ의 정계복귀 이 흐름을 확실히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공교롭게 삼풍백화점이 붕괴됩니다. 이때는 진짜 삼풍백화점 깜짝 놀랐죠, 사실. 근데 삼풍백화점 그 붕괴가 이게 그 새롭게 보인 게 아니라 이게 사람들한테 진짜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느꼈던 게 그 전에 94년에 성수대교가 붕괴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도 95년에 일어나. 나는 사실은 저거 성수대교 삼풍백화점도 충격이 있잖아. 성수대교도 정말 충격이 있거든.
어떻게 다리가 끊어질 수가 있지? 저게 네. 학생들 저거 타고 통학하던 시내버스가 그대로 저 밑으로 이렇게 빠졌잖아. 빠졌죠.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때 여학생들 여고생들이 막 저것 때문에 희생되고 저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맞아, 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YS 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대형 사고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네. 터지지? 한꺼번에. 난 특히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는 그때는 사법연수원이 거기 있을 때거든. 아. 바로 건너편에 수동에. 예. 네. 그래서 점심을 삼풍백화점 안에 있는 식당에서 먹고 네. 거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어디서 직원분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모여가지고 어디 기둥에서 비가 샌다고 물이 샌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저녁 때가 되면은 우리 대학 동기에 하나가 결혼해가지고 첫 집들이 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걔한테 그때 여름이니까 선풍기 사다 준다고 선풍기 사러 갔다가 나왔어. 심지어 그 직전에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제 걔네 신혼집이 일산이어가지고 서초동에서 일산까지 가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근데 삼풍백화점 무너지지도 몰라서 나는 사갖고 나왔는데 이제 그 뒤에 일산 가는 길에 무너졌으니까. 근데 친구네 집에 들어갔는데 얘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괜찮았냐고 막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백화점 무너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충격이 컸던 게 어디 무슨 산골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서초동 한가운데 가장 그 밀집도 높은데 그러니까 다들 상품백화점과 관련한 서울 사는 사람들은 특히 그렇죠. 다 뭐 하나 에피소드 다 있어. 있는 거예요. MBC 때 저는 이제 뭐 경기도권이었고 그런데 그때 MBC 기자들도 엄청 그러니까 근무지 이탈해서 삼풍백화점 가서 막 애인하고 놀고 뭐 이랬던 기자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상품백 문화점 가자마자 가장 먼저 도착한 게 강남 출입 기자가 아니라 종로 출입 기자가 거기 가서 놀고 있다가 가장 먼저 가고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니까 이게 나의 삶, 나의 생명과 연결돼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어디 무슨 천안함이 뭐 이렇게 되고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그렇죠. 충격이 또 사건이었어요. 엄청 컸고 또 오랫동안 또 그거를 현장에서 왜 사람들 구하느라고 그러니까 막 그쵸. 거의 20일 가까이 그 땅속에 있다가 맞아. 구출된 분도 예, 있고 막 예. 그랬잖아요. 그 삼풍백화점 무너진 자리에 아크로비스타가 들어서고 아크로비스타에서 윤석열이가 출퇴근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때가 약간 징조가 있었던 거야. 이게 IMF 징조 같은 느낌 있잖아요. 예, 뭔가 예, 대한민국이 뭐가 계속 무너지고 있다. 약간 이게 꼬이는구나 뭐가 그런 느낌 받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연말에 96년 12월 달에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97년 1월부터 한보철강부터 시작해서 한보그룹이 부도가 납니다. 근데 이거 저 사진 나 잊을 수가 없어. 그렇죠. 예. 정태수죠, 정태수. 정태수. 야, 저 인간 그 원조죠. 휠체어 타고 재벌총수들 나오는 거. 저거. 그리고 그러고 고개도 안 숙였어. 제가 뭐 명언이 많지. 돈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무원한테 뭘 줄 때는 걔가 기대하는 거에다가 공을 하나 더 붙여서 줘라. 맞아. 그 그게 얘기 내 맞지. 사업 성공의 비결이다. 원래 세무공무원 출신이거든. 그리고 이게 지금 그 김현철한테 뇌물 주고 예. 5억 원 불법 대출 뭐 이런 내용들도 그때 이제 다 드러났죠. 수서비리 뭐 이런 네, 거. 수섭이 기억나네. 그래서 이제 쭉 터진 거예요. 1년에. 그거 한번 일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일지를 보면 한보철강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뭐 예를 들면 어디죠? 진로그룹, 대농그룹, 한신공영, 기아그룹, 쌍방울, 뉴코아 뭐 이런 데들이 줄줄이 이제 부도가 쭉 납니다. 야, 그렇게 흘러오죠. 그렇게 흘러왔고요. 그 와중에 그런 어떤 부도가 계속 나는 와중에 97년 이제 5월 달에 DJ가 그 새정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데 이때 이제 78%로 압도적으로 정대철이 도전했는데 21.9%에 불과했고요. 그 다음에 이해창이 이제 상대 후보 신한국당의 대선 후보 확정되는데 이때가 이제 여태부터 재밌어져요. 왜냐하면 97년 7월 달인데 이때 이인재가 40%를 가져가요. 예. 이해창이 59.96이니까 약 60%. 이해창 60% 그리고 이인재가 40%를 가져가는 거예요. 예. 이인재가 그때 그 얘기 나온 거 기억나세요? 이인재를 YS가 지원한다. 그렇죠. 리틀 바이러스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거 계속 YS 쪽에서 흘렸잖아요. 예.
그 40대 기술은 뭐 젊은 사람 이해창 쪽이랑 되게 안 좋았죠. 안 좋았죠. 예. 사이가. 그때 YS가 화영식. 예. 화영씨도 했죠. 그게 이제 3월 달이고 네. 아니 11월 달. 그래서 화영씨하고 그 다음날 탈당해버려. YS가 열받아. YS다워. 못 참아. 야 그러면 말이죠. 지금으로 치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화영식을 하면 윤석열 바로 탈당할 것 같은데 분위기가. 누가 안 하나? 탈당이 아니라 윤석열이 일단 경로부터 하겠죠. 누구야 잡아들여. 누구야 그렇게 말 안 하지. 쌍욕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야지. 예.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이제 이때부터가 드라마가 써집니다. 이인재가 40%를 얻었어요. 6대4. 이인재로서는 굉장히 선전한 건데 이때만 해도 이인재 이미지가 참 좋았어. 경기지사. 경기지사였어요. 예, 그 당시에. 경기지사였고. 40대에 장관을 노동부 장관을 시켜줬잖아요. 노동부 장관을 시켰지. YS가. 예. 이때만 해도 참 잘 이인재가 나갔지.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97년 7월부터 이해창 후보의 아들 병역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 예. 이제 국민회의에서 천용택, 김영환 의원들이 이제 제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8월 달부터 본격화가 막 돼요. 이게 정현 씨가 그때 첫째 아들이었잖아요. 두 아들 모두 가죠. 문제가 이제 됐는데 병적 기록부에 사진이 없다. 그다음에 둘째인 수현 씨 병적 기록부에는 부모란에 백부가 기록돼 있다. 그러니까 큰아버지 이름이 써 있는 거야.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그러면서 시민단체가 나도 이거 기억나. 그 누구죠? 그 정현 씨 이정현 장남의 체중으로 면제받았다고 하니까 179에 45kg 산 사람한테 찾아라. 현상금 걸고 지금 디올백 찾듯이 찾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이제 안진건 소장 같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한 거지 막 시민단체들이 그거를 캠페인을. 그리고 이게 화제가 된 거야. 최고의 대선 이슈로 떠올랐죠. 그렇죠. 사실. 예, 예. 왜냐하면 깨끗함의 상징이었는데 예. 이해창하면 예. 도덕성, 그렇죠. 청렴성 이게 상징이었는데 저거 봐라 자기 아들 떼가 묻었네. 이제 특권의 상징으로 바뀌지.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커져서요 지지율이 곤두박질하기 시작해요. 예. 8월 9월을 거치면서 9월 달부터 곤두박질합니다. 그러면서 9월 달 되니까 이인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퇴하시오. 네. 계속 얘기해. 이해창한테 사퇴하라고. 이해창 버티죠. 그러면서 실제로 여론조사 넣어보니까 이인재가 2등으로 나오는 거야. 1등 DJ. 이제 2등이 2등이 이인재. 이해창이 3위로 꼬꾸라졌어요. 네. 7월 달까지만 해도 이해창이 1등 했거든. 3위로 내려온 거야. 이 병역파동 아들 비리 의혹 때문에. 그러니까 예. 이제 이인재가 할 말이 있는 거죠. 내려와라. 사퇴해라. 근데 버텨. 그러니까 이인재가 9월 달에 탈당을 합니다. 신한국당. 이제 이때부터 드라마가 써지죠. 탈당을 하고 그런데 공교롭게 10월 달에 김대중 비자금 사건이 터지죠. 예. 이걸 여권 쪽에서 공작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134억을 뭐 받았다 추가로 처음엔 670억 나왔고요. 예. 나중에 또 134억 또 추가로 받았다 막 이런 게 정영근 막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 그 공작 전문가들 예. 정영근, 홍준표 이런 이때도 분들. 하여튼 검사 출신들은 이런 짓만 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이제 YS가 결단을 하지. 특히 YS 결단하기 전에 검찰총장이 당시에 김태정 씨인데 이분이 나중에 뭐 역할을 맡았죠. 김태정 나중에 총장 법무부 장관도 되지. 법무장관 했죠. 예, 예. DJ 때 예. 예. 기억이 나요. 근데 이분이 15대 대선 이후로 비자금 고발 사건은 수사를 유보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YS하고 DJ의 미락 아니냐. 그렇죠. 왜냐면 YS 허락 없이 검찰총장이 그런 메시지를 날릴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예. 저는 이때 기억나는 게 그래갖고 이 비자금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DJ가 20억 받았다. 라고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냥.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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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태우한테 받은 거죠. 저는 그때 이제 아직도 생각나는 게 이게 딱 했을 때 20억 받았다 그랬을 때 그래 받았구나. 뭐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그게 다 관행이었잖아요. 그렇죠. 대선 앞두고 기업들이 이제 유력 정치인들한테 이제 보험 드는 형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갖다 주고. 뭉칫돈 갖다 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그 당시 저는 조금 약간 충격이었던 게 노태우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세력인데 20억이라는 돈이 그 사이에도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일단 이게 신선했고
그 다음에 신선했어. 충격이지.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야 노태우가 DJ한테 20억을 줬으면 도대체 YS한테는 92년 대선에 얼마를 준 거야. 딱 그 다음 드는 생각이 바로 이거였는데. 그게 국민들한테 많이.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언론을 봤는데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야. 안 하지. 다 맞아요. DJ 얘기만. DJ 20억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 그럼 YS는 도대체 얼마나 받았을까? 이걸 한 줄 붙여줘야 되잖아요. 잘 안 해 이 얘기는. 그럼 도대체 이게 200억이야 2천억이야. 그 당시에 상상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실 이제 제가 기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오, 그래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자 될 때 했던 생각은 니들이 쓰는 기사 못 믿겠다. 이거였어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쓸래. 이런 거였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사실 기레기라는 용어만 없었지 그런 게 농후했죠. 옛날에는 아주 편파적인 게. 선거 비용 제한액 있잖아. 지금은 뭐 대선 얼마, 뭐 서울시장 선거는 얼마, 총선 얼마,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비용이 제한액이 있는데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고에 넣어놓고 현금을 빼서 막 쓰고 막 아니 그러니까 이랬던 시절이에요. 그 저기 뭐야 당의 총재가 되면 자기가 자금 관리를 하고 그러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유력 후보들을 선거 자금 지원해주고 거기 붙어가지고 또 기자들이 또 뽀찌 뜯어먹고 그렇지. 그런 구조로 돌아가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전자 전국구 의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업 출신 뭐 여의도에 빌딩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국구 의원으로 지금 맞아요. 비례대표 의원이죠. 이렇게 당에 들어가지고 특별 당비 내고 그러니까 얼마 뭐 우상호, 내면 김민석 이제. 이런 사람들 얘기만 들어봐도 그 시절이 되면 뭐 의원 후원회 이런 게 없을 때예요. 그 DJ가 그 전국구 의원 한 명당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 한 서너 명을 이렇게 묶어줬대. 그게 조야 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전국구 의원은 점심을 같이 먹는데 그럼 점심을 먹으면서 이 사람이 돈을 주는 거예요. 그 활동비를. 500만 원, 1000만 원씩 주는 거야. 그때 돈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그걸 갖고 와갖고 그 직원들 자기 비서관들한테 이제 활동비로 나눠주고 자기도 이제 지역 활동하는데 쓰고 이제 이런 구조였어요. 거기에 이제 여권과 야권의 차이는 공이 하나 더 붙겠죠. 그렇지, 그렇지.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인 게 아니라 예전에는 국회의원 떨어지면 패가망신하고 되면은 완전 부자가 된다 그래거든. 그게 진짜 그게 불과 몇십 년 전 그렇죠. 일이잖아요. 네. 그때 국회의원이 되면 뭐 돈도 벌고 그다음에 권세가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뭐 흔히 말하는 누구 뭐 취업도 시키고 막 이럴 때 아니에요. 주식시키고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일 좋은 자리가 마사회 사무총장이다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 한국 마사회 사무총장은 현금을 만지는 자리야. 그때 이제 막권 이런 거 다 현금으로 사니까 현금을 만지는데 마사회 사무총장을 당시에 이제 민정당, 민자당 이런 사무총장이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너 그 자리에 오래 있고 싶으면 그러니까 임명장을 줄 때 딱 받고 나면 불러가지고 너 그 자리에 오래 있고 싶으면 일정액을 항상 여기에 가져와야 된다. 근데 네가 거기서 빼먹으면 안 된다. 걸리면 너는 바로 잘린다. 근데 이제 마사회 직원들 월급도 엄청나게 많을 때고 그때 하여튼 꿈의 직장이 마사회라고 할 때예요. 근데 마사회 사무총장을 하게 되면은 정말 그냥 뭐 너무 꿀보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진짜 옛날이다.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 지금은 진짜 정치인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영입해 보려고 하면 다들 쉽지 않아요. 그럼요.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장관 자리나 뭐 어떤 자리도 청문회가 두려워서 흔히 말하는 우리 사회 엘리트들. 그러니까 정치 해봤지. 나도 국회의원도 해보고 청와대 비서관도 해봤잖아. 빚만 늘어. 그거 마이너스 통장에 앵꼬 나가지고. 아니 핸드폰도 정지되고 그랬다니까 전화요금을 못 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선배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는 제가 이제 신입 기자 됐을 때 부장급들이 이 당시에 이제 그 총선하면 서울의 기자들이 이제 내려가잖아요, 지역에. 그럼 기자들이 이제 숙소 하나 잡아놓고 각 출입 그렇죠. 기자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술자리 끝나고 나서 의원이 돈대요. 기자들 방을 돌았대요. 그렇죠. 돈 봉투를 주려고. 20명이면 20개 봉투 이렇게 해놓고 방마다 그렇죠, 돌면서 그렇죠. 예. 고생한다고. 그러던 시절이니까. 그런 시절이야. 그러면 뭐 선거유세 같은 거 하면은 민주당 쪽이 선거유세 하는 거는 뒤에서 잡아가지고 사람들 없는 그 마당을 더 반쯤 넣어가지고 잡고. 카메라가 그렇게 했죠. 민정당 뭐 민자당이 선거유세 하는 데는 앞에서 봐 사람 빡빡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잡고 그런 짓거리를 했죠. 맞아요. 언론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였고 이때만 해도 한 번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심할 때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DJ가 그때 지지율이 이해창이 이제 추락하면서 DJ가 1위를 기록하는 여론조사 기간이 꽤 길었어요. 8월을 거치면서 9월달 치고 나갔고요. 예.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지속이 되니까 대선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JP가 결단을 내립니다. JP가 결단을 내려서 그 당시 JP는 지지율 한 5%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예. DJP가 단일화에 성공하죠. 예. 그래서 서명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했던 것은 총리를 약속하고 공동정권, 공동정부를 운영하겠다. 네. 이거를 이제 10월 27일 날 합의하고 씨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박대준, 포철, 네. 포스코 회장이었죠. 그러면서 DJP 이어서 DJT까지도 이제 연대를 해내는 정치력을 발휘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저는 참 쇼킹한 일이었어 저거. 이게 두 가지라 보는데 지지율이 하나 있었고요. DJ 당선 가능성이 있었고 첫째. 두 번째는 IMF가 터지면서 그래도 셋 중에는 후보들 중에는 경제 능력이 DJ가 낫겠다 이런 거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그 DJ의 연성화 전략, 그러니까 이제 색깔론 이걸 벗어나기 위한 꾸준한 그 캠페인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결국은 보수의 대명사였던 충청권 기반의 JP 그리고 박태준 TK 쪽에 지분이 있었던 박태준까지 DJ가 흡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가 좀 된 거고요. 결국 11월 4일 날 이 DJP 단일화 있자마자 그 다음날 이인재는 국민신당을 창당을 하죠. 이때 이제 대구에 기반이 있었던 이만섭 기억나시죠? 예. 그 총재 선출하고 박찬종이 또 지지합니다. 이인재를 박찬종이 지지하고요. 김영삼은 신한국당을 탈당합니다. 예. 11월 7일 날.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형식. 11월 6일 날 포항 경북 필승대에서 YS 마스코트를 몽둥이로 내리칩니다. 열받아서 하루 뒤에 네. 나 탈당한다. 그리고 바로 탈당합니다. 저기 이 대목에서 박찬종 씨 얘기 잠깐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완전 황당한 극우 꼴통 인사가 됐잖아요. 이때만 해도 아주 참신한 이미지에 뭐 신사 이런 이미지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우유 광고하면서 이제 무균질 어쩌고 한 게 사실은 네. 그거를 많이들 좀 모르시더라고요. 무균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균자가 무슨 균자야? 세균 아니요? 다 그렇게 알고 있지. 네. 그래갖고 균이 없는 깨끗한 우유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균등함이 균질의 반대말이 무균질이에요. 균형할 때 균등하다고 할 때 균자야. 그러니까 그걸 속여 먹은 거야 말장난으로. 그러니까 우유의 성분을 그 내부 저기 덩어리 같은 게 안 생기게 균질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열 처리 같은 거를 하고 하면서 영양소가 파괴되는 게 있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해서 옛날에 왜 파스텔 우유가 시트친 게 저온 처리 우유였잖아. 그런 식으로 한 게 무균질 우유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비균질 내지는 불균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불균질하면 누가 사 그거를. 그러니까 무균질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사기성이 깨끗한 것처럼 이렇게 사기성이 있었고 거기 박찬종이 또 그런 이미지를 자기가 또 거기다가 이렇게 더 씌우려고 했고 이런 게 속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 이때부터 언론이 오세훈이랑 비슷하다. 그렇지. 나중에 오세훈도 비슷한 무슨 광고 했잖아. 그런 거죠. 언론이 띄운 정치인들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그때 막 MBC 출연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맞아요. 이미지 정치하면서 굉장히 좋아져서 그렇죠. 그때 나중에 당을 박찬종 말고 왜 여기 멜빵맨 무슨 교수랑 뭐 이렇게 김동길? 김동길. 김동길. 근데 그래갖고 당 만들었다. 둘이 조폭들 동원해서 전당대회 할 때 싸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게 진짜 정주영 말도 안 되는. 이후의 통일국민당. 네. 그때 그러니까 둘 다 아주 깨끗한 이미지로 TV에서 나왔는데 맞아요. 네. 둘이 서로 먹겠다고 어디 뭐 이상한 조폭들 데리고 와서 막 서로 폭력 사태 나는 거 보고 예. 그러면 지금 대표적인 이미지 정치인들이 몇 명 있잖아요.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뭐 이런 분들 싫어하시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반짝 스타들을 싫어요. 저는 개 개인적으로 검증 안 이때부터 된 검증 안 된 반짝 스타들. 한동훈. 그러니까 한 번도 그쪽에 저는 관심을 안 뒀는데 그래서 반기문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안철수 뭐 이런 식의 그냥 갑자기 나와서 그러니까 해야지 한 번. 한 5년이든 10년이든 정치권에서 굴러먹고 검증 받고 중요한 해야지. 포인트야. 맞아요. 중요한 포인트야. 얘기예요. 이게 대선이나 뭐 총선이 앞두고 1, 2년 전에 갑자기 이제 언론들이 꼭 띄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신문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각 중요한 선교 국면마다 언론들이 아무튼 띄우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반기문 같은 이제 대선 한 1, 2년 앞두고 했는데 결국은 못 하잖아요. 본인의 능력이 안 되니까. 반기문 뭐 정운찬 뭐 이러니? 그렇죠. 정운찬도 있고. 근데 그런 얘기를 기자 생활하면서 못 들었어요. 저는
왜 그 짓을 하냐라고 내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뭐라고 했냐면 네. 그 조경 있잖아 조경. 네. 어? 조경하는 사람들의 꿈은 네. 골프장 그 조경을 자기가 네, 맡아서 네. 하는 게 꿈이고 설계해가지고 그걸 완성하는 게 네. 기자들의 꿈은 내가 정치인을 지지해가지고 대통령 만드는 게 그럴 것 꿈이다. 같아.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지가 저는 제 대통령을 주변에 만든다고. 그런 기자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했었어. 그래서 내가 야, 네가 만들어 대통령을 그러니까 YS가 어떻게 대통령 됐는데 기자들이 다 만들어준 거지. 사실 그렇거든. 그리고 그 당시에 YS. 일간지도 그게- 셌지만 주간지 월간지 셌잖아요. 아, 그럼. 뭐 아니 근데 조선 뭐지 월간조선 신동아 막 이런 거 셌잖아. 저는 여기 지금 쭉 나오지만 그 상김들은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김들은 그 군부 독재랑 맞섰어. 그러니까 뭐 JP는 군부 독재였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어떤 본인들의 역량들이 있었고 기자들이 키웠다라고 하지만 각 중요한 정치 국면에서 이슈들을 이렇게 내놨었어요. 목숨을 걸었죠. YS도 그렇고 단식을 하고 예. 막. 있었지. DJ도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해서 죽여도 시원찮은 JP를 예, 손을 예. 잡고 거기에다 지분을 왕창 줬잖아요. 장관 자리나 나중에 이런 거 다 주잖아요. 네, 총리 시키고 네, 거의 무슨 뭐 이원집 정부제 비슷하게 막 그런 어떤 결단력들 그러면 그런 게 예, 있죠. 있었거든요. 예, 있죠. 아니 그러니까 기자들이 만들었다는 건 그러니까 그건 나는 진짜 오만한 생각이지. 상김에 그 상김 청산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김의 문제점 분명히 있지만 상김은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말씀하시는 모든 걸 걸었고 돌파력이라든가 지도력 이런 부분에서 그 사실은 긍정적인 포인트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자체 이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거는 시행된 것도 DJ가 단식해서 그런 단식에서 관철시킨 거거든. 다 그런 중요한 국면마다 있어요. DJ와 YS는 지금 YS가 정치인 하나의 척결하고 실명제하고 이런 그럼. 것들도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 그렇게 선굵게 하는 정치인 몇 명이나 있어요. 솔직한 얘기. 아니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그런 기자들도 있나 봐요. 근데 또 많은 기자들은 꿈이 뭐냐면 내가 이제 대통령을 한번 날려보거나 장관을 날려보는 거. 사실 그거를 또 많이 얘기를 해요 기자들은. 그러니까 아니면 그게 이제 검사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지. 네, 이렇게 뭐 손잡고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하나 근데 이제 얘기해보자. 기자들은 비판해서 누군가 권력자의 치부를 드러내서 폭로해서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이 대표적인 네,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혹은 어떤 뭐 삼성을 제대로 아니, 한번 지금은 조져본다든지. 이제 기자로 돌아가기는 어렵잖아요. 아, 예, 그렇죠. 예, 예. 아니 메이저 언론사로 아니, 가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예, 예. 유튜브가 날릴 수도 있어요 대통령을. 아니 뭐 그렇죠. 예, 그거. 취재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뭔가 취재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좀 기대가 큽니다 장희수 기자님. 그러니까 나는 그걸 겪어보고 나서 나중에서 알았는데 지금 장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식의 어떤 인식 내지는 문화 예, 예. 뭐 그런 게 좀 저 같은 사람도 대단한 권력자로 전제하고 저 새끼 까부는데 저거 거꾸로 때릴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걸 느꼈거든. 그러니까 왜 첫날 제가 그 당선된 직후에 무슨 저 재판길이라고 갔을 때 그 젊은 기자들이 따라붙어 가지고 무슨 저 비상장 주식이 어떻게 된 거냐 뭐 재산 뭐 어떤 거냐 이런 소리 하면서 제가 그때 아니 기본적인 것도 안 찾아보고 너네가 지금 나한테 질문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던 때 제 심정은 내가 그 전에 만났던 기자들 특히 이제 저는 탐사 보도를 위주로 하는 기자나 PD분들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너무 경악스럽더라고. 그러니까 한 2년 만에 내가 접촉한 기자들의 수준이라는 게 네. 이렇게 황당한가 싶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도 너무 악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많이 느꼈는데 한 번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데 막 쫓아오면서 비 오는 날 막 길도 미끄럽고 그런데 막 그 자식같이 어린애들이잖아. 막 울부짖으면서 오는 거야. 젊은 기자들. 막 이러면서 오면서 아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대답해주세요. 막 근데 뭘 대답하는 뭐 그랬더니 왜 법사위를 지명합니까? 막 그러는 거야. 아 근데 그 이해가 가요? 그 질문이?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지. 그러니까 예, 그거 뭔 소리냐 도대체. 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거의 철 들고 나서 한 직업이 내가 법률가였고 변호사 출신이 비례대표 의원인데 법사위 지방에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이 친구들은 아니 왜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네. 네가 지금 기소돼 가지고 저기를 하니까 법사위에 가서 네.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법사위 지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프레임을 걸고 싶었던 거야. 근데
너무 황당하잖아 이게. 그렇게 딱 짜 있는 이제 저 프레임 속에서 인터뷰 한 꼭지 넣는 거지. 그렇지. 최강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막 비 오는 날 울부짖으면서 물어봐야 될 일인지 나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그건 이제 오더를 받은 경우예요. 아, 그렇죠. 네, 그 기사가 쓰기로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한 칸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내가 한마디 그걸 그래야 되는 거죠. 느끼고 여러분들 지금 누가 그렇게 시켜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 문제를 진짜 물어보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몇 명 어떤 줄 알아? 한 2명이서 제가 생각한 건데요. 시켜서 하는 거 아닌데요. 야 애처롭다 진짜. 아이고 나 네. 진짜. 자 그리고 김영사 YS가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신한국당 아까 탈당했다는 게 11월 7일입니다. 대선 얼마 안 앞두고 한 달 조금 앞둔 시점에서 여당에 네. 여당 소속의 대통령이 탈당을 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외환 얘기, IMF 외환 얘기가 집중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제금융 신청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저 양반 지금 저기가 있죠. 저 어디더라? 삼성가 있지 않아요? 누구요? 저 예, 양반. 이인영. 예, 예. 이인영. 예. 삼성은 지 오래됐지. 오래됐는데 저 양반은 저기서 봤어. 어디 저 누구더라? 김민기 선생 김민기 선생, 다큐멘터리에 나왔지. 거기 나왔- 김준규랑. 맞아. 참 황당하더라. 거기서 아무튼. 김민기 선생을 추억하는데 예, 서울대 때.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사냐. 어? 자 그때 봤고요 오랜만에. 아니 그 조선뿐만 아닙니다. 조순 씨 우리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저 한나라당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이회창 때. 그죠? 김영삼 때는 신한국당이었고. 이해창 때 이때 11월 21일 날 조순이 이해창과 손을 잡아요. 그래. 네. 그래서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합니다. 한나라당 초대 총재가 조순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걸 아무도 몰라. 사람들이. 조순이 그렇게 맛이 가죠. 그리고 11월 21일 날 정부가 IMF 구제금융 신청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12월 3일 이때 기억나죠? IMF와 협상이 있었고요. 정부하고. 그때 이제 DJ가 IMF 재협상을 주장을 해요. 집권 뒤에 경제청문회 열겠다 이런 발언도 화제가 됐었고 그때만 해도 이제 DJ가 여론조사하면 아슬아슬하게 1등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이제 11월 넘어가면서 이해창이 따로 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인재가 빠지고 예. 그러면서 접전이 되는데 제가 볼 때 대선을 있잖아요. 한 일주일 뒤에 치렀으면 졌을 것 같아. DJ가. 그 속도가 YS가 붙는 속도 상당히 빨랐어요. 결국은 1.6%포인트로 이겼거든요. DJ가. 근데 뒤에 보니까 쫙 따라붙더라고. 이회창이. 그 그래프는 잠시 후에 이때 기득권층에 그게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경기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주 똘똘 뭉쳤어. 그것들이. 그래가지고 쫙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거지 사표 방지를 극대화시켜요. 예. 이인재 찍으면 김대중 된다. 그런 그러니까 얘기죠. 이인재 찍지 마라. 이해창은 몰빵해야 한다.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화제가 됐던 장면들 한번 잠깐씩 볼까요? DJ와 함께 춤을 이 광고가 선거운동 기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그때 DJ와 함께 춤을 이게 이제 멜로디 자체도 되게 흥겹고. DJ와 DOC, 네, DJ DOC의 이 네. 노래가 그때 인기곡이었잖아요. 히트곡이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DJ DOC라는 그룹이 그 가장 그냥 그 당시에 90년대의 어떤 젊은 그렇죠. 그걸 대표하는 그룹이었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양아치스럽고 날라리스러운 어떤 그런 대표적인 거여서 정치인들이 그 노래를 갖다 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예, 생각이 이게 반전인데 그리고 특히 DJ가 그렇죠. 근데 이제 DJ도 그 뜻도 맞고 그리고 DJ가 맞고 라임이라고 그래 뚱도 맞고 네. 예. 근데 그거를 굉장히 잘 갖다가 썼죠. 예. 그리고 저 노래는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뭐 어른들도 다 알 만큼 다 아는 노래였기 때문에 흥이 났고 흥미로운 사실이 뭐였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이제 부총재였는데 그렇죠. 찬조 연설도 했고요. 또 광고에도 나옵니다. 유일하게 정치인 중에 광고 나왔던 게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공교롭죠. 그 5년 뒤에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는데 이때 그만큼 DJ가 노무현 대통령을 눈여겨본 거고 그 가치를 인정한 거죠. 왜냐하면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영남의 표를 얻으려면 맞아요. 노무현을 띄워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전략적으로. 그게 있었고요. 이경구가
간다. MBC 아까 설명을 모두에 드렸는데 그거 화면도 한번 보실까요? 좋아하시는 코미디는 정말 진짜 쓰러질 것 같아요. 저게 왜 히트를 쳤는지 아세요? 96년 7월 7일 날 방송했잖아. 예, 예. 7월 6일 날 내가 결혼했거든. 뭐 7월 7일 날 아이고. 아니, 근데 저거 맞춰가지고 한 거야. 저 때까지만 해도 정치인이 예능에 나온다는 거를 생각을 못 하던 시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에나 나오고 무슨 정책 발표하고 기자회견에 할 때나 이게 TV에 나오는 거였지. 예능에 나온다? 무슨 아침 프로그램에 나온다? 이런 것도 되게 신선하고 반전이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계속 자신의 어떤 무거운 이미지, 예. 무서운 이미지, 예. 어떤 청산 대상이라는 삼김청산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저렇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는 거였는데 가장 주요한 캠페인이었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저렇게 갔던 예, 게요. 예. 예, 예. 그리고 아침마당도 이제 출연했는데 그것도 마저 보시죠. 그러니까 저게 시초가 KBS? 돼가지고 저것 예. 때문에 윤석열이가 무슨 계란말이 한다고 이렇게 던지고 이런 게 한 거 아니야. 자, 아침마당도 한번 보시죠. 골라 떠요 골라 단돈 5,000원 이거 입고 가면 박한 양반이 예쁘다고 그랬거든요. 아침마당이 마련한 민생체험 현장에서 김대중 총재는 남대문 시장의 여성 블라우스 1일 판매점원으로 변신해 서민들의 땀 냄새를 흠뻑 맡았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전략과 캠페인의 승리다. 네. 저는 뭐 그게 없었다면 과연 DJP 연대 뭐 이런 살이 붙고 그 다음에 이인재가 결국은 탈당을 하고 창당을 하고 결국 끝까지 완주를 했던 배경은 사실은 DJ 지지율이 받쳐줬기 때문에 본인이 2등으로 도약을 했고 어찌 이게 보면 지금보다 사회 환경도 나았어요. 저 DJ DOC가 저렇게 섭외해서 함께 출연한다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그리고 저게 끝나고 나서 뒤에 예를 들어 정권 넘어간 뒤에도 DJ DOC가 무슨 빨갱이 연예인이다 이런 소리 하는 놈들 없잖아. 그치. 그때 안 들었지. 어. 네, 안 그러니까 들었어요. 이게 지금 오히려 이렇게 퇴보한 거야 오히려 상황에 보면. 저는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오해하실까봐 네.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아, 저게 그렇죠. 이제 저렇게 맞아요. 친근하게 다가가는 게 그 사람이 그런 게 안 되고 아예 없는데 그렇죠. 가짜를 이미지만 만들면.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시청자들이 금방 아는데 그 한동훈이가 역효과가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때도 보면 셀카? 네. 저 TV 프로그램 그 팔잖아요. 네. 팔고 나서 이제 스튜디오로 와서 어땠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일당 뭐 몇만 원 줄 줄 알았는데 얼마밖에 안 주더라고요.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DJ가 답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다 웃고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DJ가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유머러스함, 있죠. 예, 말에 대한 어떤 네. 그런 언어에 대한 어떤 예. 자신감과 이게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그렇죠. 일단 친근하게 먼저 무장해제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꺼내면서 이렇게 쭉 하고 나는 그 스킬이 굉장히 좋았는데 아무튼 그게 없는 게 아니라 그런 DJ의 장점들을 굉장히 같이 맞물려서 저런 캠페인들이 맞습니다. 성공했던 것 같아요. 예. 자, TV 토론의 선거 벽보라든가 거리 현수막도 좀 한번 있으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기억납니다. 저거 김대중 기호 경제를 2번 살립시다. 경제를 살립시다. 제 기억이 나고요. 아까 이제 선거 공보 집으로 배달되는 거에는 여성이 든든해요 김대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에. 야, 저기 봐봐. 저 때부터 허경영이 형이 나오기 시작했어. 아, 그렇구나. 이걸 빨리 야, 진짜 허경영. 그때부터 허경영이. 좀 머리가 없는데 제대로. 야, 허경영. 야, 정말.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분들 중에는 대선 최다 출마 기록을 갖고 있나요? 혹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예.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자,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선거 벽보 거리 현수막도 이제 있었고 여론조사 추이를 한번 좀 볼까요? 여론조사 추이가 갤럽이 당시에는 이제 잘 나갈 때였죠.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쭉 7월부터 12월까지 재밌습니다. 보시면 쭉 보시면 파란 선이 김대중이에요. 네. 1위죠. 1위 후보고 빨간 게 이해창 그리고 녹색이 이인재였는데 보시면 9월달 되면서 9월달 되면서 DJ가 치고 나갑니다. 1위로 확실히 치고 나가고 그러면서 이인재가 2등 이해창은 8월 넘어가면서 9월로 오면서 곤두박질해서 3위 후보로 가다가 저 보시면
11월 15일쯤 되면 크로스가 일어나요. 예, 이인재하고 이해창이 바뀝니다. 예. 이제 선거 한 달 앞두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수표가 이제 이인재 사표 방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해창으로 급격하게 결집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쫓아가잖아요. 가파르게. 그래서 저게 선거 한 일주일 뒤에 치렀으면 저 진짜 이해창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상황 자체가. 저걸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투표율도 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연령별 투표율을 보면 깜짝 놀랄 게 20대하고 30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20대는 60% 투표율이에요. 저기 보시면 20대 전반 66.4, 20대 후반 69.9에 불과했는데 30대 보세요. 30대는 80.4, 30대 후반은 84.9. 그러니까 5, 60대하고 차이가 없네요. 30, 그 당시 30대가 누구였냐? 제가 이제 그때 막 30이었는데. 그러니까 386. 네. 예. 그러니까 586 세대, 386 세대들이 3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586 세대들의 그 DJ, 그 민주화에 대한 열망, 그렇죠.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았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20, 30대에서는 DJ가 이겼어. 예. 근데 40대 이상부터 졌어요. YS한테. 보통 한 40대는 이겼겠지 이런 생각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20, 30대에서만 DJ가 이기고 40대 이상은 YS가 아니라 이해창이 이깁니다. 이해창이 이깁니다. 그 40대 50대 사람들이 지금 70 넘어가지고 윤석열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선거 예측조사 결과 자 저걸 보시면요. 제가 몇 가지만 해설을 하면 아까 20대 30대에서는 김대중이 앞섰고 녹색이 김대중입니다. 네. 그 파란색이 이해창인데요. 여성은 이해창, 남성은 김대중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 뭐냐 대제 이상 학력, 화이트 칼라는 이해창이고요. 그리고 DJ는 중졸 고졸에서 앞섰고 블루 칼라 자영업에서 앞섰습니다. 네. 이렇게 차이가 극명한데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대제 이상. 그 당시는 대졸이 별로 없었잖아요. 비율로 따지면 고등학교까지 나온 분들이 훨씬 많았고요. 대졸이 저희 때도 뭐 한 30% 내외였던 것 같아요. 저 때만 해도 보세요. 강원도는 그렇다 치고 제주도에서 이해창이 이기잖아요. 그렇죠. 제주도가 바뀐 게 얼마 안 됐어. 그 전에 계속 저쪽 그 보수 정당이 계속 됐었거든요. 한 20년 전에 그랬지. 20, 30년 전에.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내려간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게 많이 바뀌었죠. 제주도의 4.3 사건의 그런 충격이나 그렇죠.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만큼 공포에 짓눌려 있던 세월이 긴 거예요. 제주도가. 맞아요. 저는 그게 좀 가슴이 아파서. 그다음에 이제 4.3이 재조명되고 그럼 이제 활성화되고 또 그러면서 저기 외주 바뀐 인구들도 서울에서 내려간 분들도 생각이 좀 있으니까 이걸 보면 진짜 차이가 나죠. 20, 30대 DJ, 40, 50대 예. 그리고 20, 30대는 또 이인재도 상당한 표가 나옵니다. 보시면 표가 서울에서 물론 이인재가 24를 가져가니까요. 굉장히 크게 가져갔고요. 아니구나. 20대에서 24를 가져갔고요. 30대에서 20을 가져갔죠. 이인재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인천 경기가 본인이 경기지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21.8% 이인재가 가져갑니다. 예. 그리고 서울 경기에서는 수도권에서는 DJ가 앞섰고요. 영남권에서 졌고 충청권에서 JP하고 연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 효과를 거둬요 실제로. 그렇죠. 30대 39로 앞서잖아요. JP. 그리고 호남에서 이제 당연히 압도적으로 이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승을 합니다. 1.6% 포인트로 이겼죠. 그리고 이제 당선이 된 이후에 18일 날 선거를 치렀는데 이렇게 22일 날 전두환과 노태우를 특별 사면합니다. 예. YS하고 DJ가 합의를 하죠.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지금까지 쭉 흐름을 좀 한번 살펴보셨고요. 여기서 좀 짚어볼 내용들이 있으면 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죠.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 와서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선에서 민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고 네. 그리고 나흘 있다가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을 하잖아요. 네. 이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화합 이런 것들을 도모하겠다라는 생각을 이분들이 한 거란 말이죠. 네. 이게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가 어떤 사람이에요? 김대중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사면을 하잖아. 윤석열이가 하는 짓 보십시오. 대통령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심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정치를 알고 세상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그냥 자리만 탐했던 이런 욕망에만 충실하는 이런 자의 차이 이런 것들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전두환을 청와대 재직 시절에 DJ가 청와대 제일 많이 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인데 다. 근데 그렇게 화해, 용서. 이때도 재밌는 일화가 많죠. 이제 DJ가 대통령 할 때, 노무현이 대통령 할 때 이제 전직 대통령들 가끔씩 이제 초청해가지고 네, 네. 식사하고 이러면은 YS가 그렇게 전두환이를 개무시를 주고 면박을 줬다 그러잖아. 뭐 좀 더 달라 그러면 뭐 밥을 굶었나? 앉혀놓고서 뭐 처먹으러 왔나? 그게 또 매력이기도 해요. 그렇죠. YS는 그거 기억나. 칼국수 좋아한 거. 네, 그거 칼국수. 기억나고. 술 먹고 뭐 네. 그 조깅하고 아침에 네, 아침에 저기 맨날 뛰고. 클린턴하고 뛰었는데 내가 더 빨랐다 그러고 이런 소리하고. 야, 그거 기억나고. DJ 때는 그거 기억 많이 나죠. 그 홍어를 좋아하셨잖아요. 말린 홍어인가? 그 건강식으로 많이 드셨고. 기억이 나고요. 그 이때는 프레임 전쟁을 했어요. 아까 있던 DJ는 정권 교체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김청산 이해창, 예. 낡은 정치 삼김청산, 그리고 이인재는 세대 교체. 각각의 어떻게 보면 내세울 만한 최적의 그 선거 구호를 내세우긴 한 것 같아요. 네. 정권 교체, 삼김청산, 세대 교체. 근데 저희 개인적으로 하나 기억나는 게 제가 아까 이제 저 96년 7월 6일 날 결혼을 하고 예. 97년쯤부터 어디 이제 저기 대학에서 강의를 좀 부탁을 해가지고 네. 무슨 시민대학 같은데 이렇게 법과 생활 뭐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그 동네 유지분들이었어. 그분들한테 이제 내가 강연을 하면서 그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원래 미래를 두고 투표를 하는 겁니다. 미래비자. 네. 미래에 투표를 하는 것이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 경제 성장률이 얼마 이상 그 떨어지고 그다음에 수출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이 몇 퍼센트 그다음에 물가 이런 지표에 따라서 정권이 바뀝니다.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고 민주국가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내심 마음속으로 다 DJ에 대한 반감이 있는 분들인데 나름 다 수도권에 살만한 사람들이고 저기 한 껄떡거리는 분들인데 그 얘기를 내가 하는데 표정들이 미묘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낌이 아, 이 사람들이 잘하면 찍겠구나. 이제 그리고 그때 그런 기대를 했던. 개표를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출구조사는 없었고요. 개표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깠냐면 표를 포항부터 깠어요. 네. 그래서 막 그 이해창이 앞서가. 그래서 점차 이제 격차를 줄여 나가서 네. 밤 10시가 딱 되면서 역전을 해요. DJ가. 야, 그래서 저 새벽까지 끝날 때까지 보고 잤거든요. 전날 진짜. 그리고 그 다음날 생생합니다 지금도. 출근을 11시인가? 늦게 갔어요. 일부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갔더니 직장 선배들이 너 청와대 간 줄 알았다. 안 오길래. 농담으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 기억이 많이 나고요. 야, 사실은 저게 이제 이길 거다 생각하고 뭐 여론조사도 잘 나오고 해서 이제 이기겠지 하다가 정말 마지막까지 정말 얼마나 그 당시만 해도 공작 정치가 엄청 셌잖아요. 안기부. 예, 예. 그때 기억나세요? 어디서 할지 모른다고 이제. 흑금성. 그거 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렇죠. 홍콩. 네, 총풍 사건. 이게 그때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결국은 그 누구죠? 그 천도교 그 저기 넘어간 사람 오익재. 오익재 예. 그렇죠. 오익재 씨가 천도교 교령이 월북을 하죠. 8월 15일 날. 이게 사건이 컸죠, 사실. 컸죠. 네. 이거 가지고 뭐 빨간칠 하려고 엄청 애를 썼고. 그리고 이제 선거 직전까지 그래서 2주 전까지. 대선 끝나고 난 다음부터 나왔던 얘기가 그거였죠. 이때가 국정원 되기 전에 안기부였단 말이야. 그렇죠, DJ가 안기부. 되고 나서 국정원으로 이름 바꾸고 네, 이종찬 네. 씨가 원장을 하잖아요. 안기부 놈들이 대선 끝나고 나서 옛날 거기 그 저기 했던 국내 정치 공작했던 서류 태우느라고 계속 연기가 올라온다 거기서 그런 맞아요. 얘기가 있었죠. 그런 얘기 있었죠. 근데 그 얘기도 있더라고. 천도교가 옛날에는 그 교인이 한 100만 명 정도 됐었대요. 네. 근데 이 사건 터진 다음에 몰락했구나. 몰락해서 지금 10만 명 수준 확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저는 기억나는 게 그때 한국농단에서 그 이름도 황당한데 대선 후보 그 사상검증 아, 맞아, 토론회예요. 맞아. 그런 거 있었어요. 사상검증. 네. 이름이 사상검증이야. 심지어. 하면 안 민주주의의 적이잖아요. 사상검증은 그렇죠. 그 자체가. 근데 사상검증 내걸고 후보들을 불렀는데 또 후보들이 가서 했어요. 그거. 네. 그래서 DJ 때는 와, 그러니까 사실 DJ 하려고 한 거죠. 그렇죠. 사상검증을 DJ 뭐 때문에 이회창이나 이인재는 대상이 아니었고, 그렇고 진짜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진짜 말도 안 되게 토론회를 합니다. 옆에 앉혀놓고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DJ가 말을 잘하니까 끝나자마자 DJ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그럴듯한 말을 조심해야 된다. 옆에 대선 후보를 앉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네, 그러니까 옛날로 요즘으로 치면 이제 관훈 토론회가 그 뒤에 이제 이어받았겠네요. 아니 관훈 토론회도 있었는데 관훈 토론회가 한계가 있다고 지들이 사전 검증을 해야 된다고 만든 거였어 그게. 보수 언론들이 아니 보수도 아니고 완전 꼴통 그때 한국논단이라는 그게 잡지였나요? 그게 극우 월간지였어. 조선일보 출신 뭐 나와서 만든 월간조선 같은 지금의 그런 그렇죠. 지금의 그리고 DJ가 당시에 이제 당선 소감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려움 속에서도 선거의 명예혁명을 이뤄낸 국민들의 용기와 지혜에 경의를 표한다. DJ 명언이 굉장히 많지 그리고 않습니까? 나중에 또 취임사 때 국민들이 고통을 겪으셔야 된다고 우리가 이제 경제를 회복하려면 그 말씀에서 이렇게 울컥해가지고 이제 우는 장면이 또 있죠. 그리고 이제 취임사. 그 하자마자 근무오기 기억납니다. IMF 극복을 위해서 빌철주야 뛰었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러 요인이 맞물려서 DJ가 승리한 것 같아요. 최강 의원님은 어떤 부분이 주된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저 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이제 민주주의가 점점 더 이렇게 발전하고 진화하는 흐름이 형성됐다. 그러니까 전두환보다는 노태우가 훨씬 부드러운 이미지였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김영삼은 어쨌거나 민주 세력 출신이고 그렇죠. 문민정부. 네. 그다음에 이제 DJ가 대통령이 되면서 다음에 물론 이제 노무현 대통령까지 돼가지고 저는 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제 궤도에 올랐구나. 그렇죠. 점차적으로. 절대 이건 후퇴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희망 막 이런 게 생겨서 되게 그 벅찬 기억이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를 겪으면서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생기는구나 하는 또 절망도 있었습니다만은 저 순간만큼은 그런데 여튼 윤석열 같은 사람은 못 봤죠 사실.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데 참, 지금 이제 돌이켜 보자면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은 그 전에 DJP 연합이라는 얘기가 발표가 될 때 이게 뭐냐 어떻게 저런 놈하고 손을 잡냐 그 얘기 많이 나왔죠. 이런 생각 이런 얘기들 많이 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이재명이 예를 들어서 당선을 위해서 뭐 유승민하고 손잡는 것도 아니고. 유승민은 양반이지. 유승민이 아니고. JP에 비교하면. 유승민 열받아 JP랑 비교하면. 홍준표 무슨 저 정광훈 뭐 이런 것들이랑 손잡는. 아니, 정광훈까지는 아니고 그건 JP한테 또 모독이고. 그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민주진영 내에서 무슨 특정한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신격화하면서 갈라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게 과연 민주주의를 위하고 승리를 위한 길인지 한번 뼈저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때 젊었기 때문에 DJP 연합을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나이대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시대적 그 사명이긴 한데 야 이렇게까지 모욕적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진짜 20대 때 이제 피 끓을 때니까 들었는데 지금 이번에 공부하면서 복귀해 보면 DJ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를 잃지 않았어요. JP랑 손을 잡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집권 이후부터 가장 자신이 하고 싶었던 대북 정책, 햇볕 정책을 굉장히 힘있게 밀고 나갑니다. JP한테 물론 장관직 몇 개를 주고 총리시켜주고 상당 부분 국정 운영을 양보했죠. 하지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경제 개혁이나 햇볕 정책이나 이런 것들 다 하거든요. 그렇죠. IMF 그러니까 경제 극복, 햇볕 정책, 복지 그리고 이제 미래를 위한 준비, 벤처, IT 벤처 이런 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손을 잡는데 그러니까 저기랑 잡아서 흙탕물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진짜 본령을 잃지 않는. 그러니까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어떤 국난 상황에서 딱 다 준비가 돼 있는 느낌이잖아. 착착착착착 풀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자기하고 정치적인 반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또 껴안으면서 결국 뭐 그런 것들이 다 인정을 받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노벨 평화상도 받으셨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기라고 봐요. DJ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이 국민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눈물 짓는 대통령을 처음 본 거고 그 전까지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말이 대통령이지 왕처럼 군림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와대를 갔다 왔다 그러면은 막 그 사람 자체가 무슨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동네 사람들이 한 번 더 돌아보고 막 이럴 때거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분이 과거에 막 그런 어떤 어두운 이미지를 걷어내고 이분이 갖고 있던 그 인간미, 그 다음에 제가 어디서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민주정부의 대통령들은 이 꽃을 가꾸고 네.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 다음에 활짝 웃는 표정들이 있다. 근데 대통령이 전에는 근엄함, 무슨 권위 이런 거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웃는 것도 금기시하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저 비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꽃 가꾸고 꽃에 물 주는 장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윤석열이 한동훈이가 활짝 웃는 모습 있나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이게 사람들의 질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다라는 거를 너무 느낄 수 있었고 국민들한테 아 민주주의, 민주화라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준 그런 소중한 선거였다. 네. 저는 또 하나 이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이때 이제 YS 정권이 몰락하는 여러 계기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현철 씨, 그렇죠. 그 아들, 예. 아들이 이제 YTN 사장 선임에 그 관여하는 게 이제 녹음 파일인가요? 그 영상이 나왔죠, 영상. 그때 박경식이라는 사람 병원에서 네, 병원 예. 황당하죠. 병원 의사가 그걸 녹화해놨다가 네, 그걸 폭로했으니까 폭로했어요. 사실 윤리 문제도 좀 심각하긴 한 건데 어찌 됐건 그 당시에 그렇게 되면서 YS가 그때 또 소문이 많이 나 있었잖아요. 네, 소통용으로 사실상 군림하고 이렇게 막 YS가 자신의 권한을 상당히 아들 이렇게 네, 키워주고 싶었는지 정치인으로 해갖고 그러다 그게 빵 터지면서 그 당시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사실상 국정농단이죠. 권한이 없는 아들이 그렇게 했던 거. 그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크게 지탄을 받았고 YS가 집권하고 93년도 이때 보면은 하나회 숙청하고 저기 금융실명제 하고 하면서 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연예인 인기 투표를 했는데 YS가 1위를 하고 2위가 서태지였던 그 인기 투표 네. 결과가 그러니까 10대한테 인기 투표를 했는데 YS가 1등인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초반에 인기가 좋았다가 나중에 가족 문제 역시 예. 그 현철 씨 때문에 망가지잖아요. 그래갖고 학생운동도 YS 집권하고 92년, 93년, 94년, 95년까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한총련 이적단체화 시키고 뭐 이럴 때예요. 근데 96년, 97년에 다시 쇠파이프 나오고 뭐 화염병 나오고 페퍼포그 나오고 뭐 그랬던 게 이 현철 씨 문제가 사실 컸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저기 그때 이때 또 유명한 게 우리 이회창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특권 의식 이게 이제 그 창자 발언 있잖아. 창자 발언 모르세요? 압니다. 기자들하고 예. 식사하면서 대학 어디 나왔냐? 고대 나왔다고 하니까 고대 나온 놈도 기자 아냐? 고대 나와서도 기자죠. 네, 뭐 이런 얘기. 참나. 이해창답다. 이해창다워. 그리고 뭐가 어째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뭐 창자를 뽑아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해창의 그리고 모습. 그때가 이해창이 당선될 때가 그 당에서 경선할 때 네, 네. 구룡 막 있을 때 네, 네. 뭐 김동용 막 뭐 이한동 뭐 네. 다 있었잖아. 네. 근데 이게 몰락의 징후가 어디서 나왔냐면 YS의 좌장 역할을 민주계에 최영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쓰러지거든. 뭐 고혈압으로 쓰러지죠. 뇌경색인가 갑자기. 뭔가 예, 아무튼 예, 쓰러지죠. 그래서 사실은 컨트롤하는 그 사람이 부재해. 예. 그래서 이인재 쪽으로 그게 또 막 힘도 쏠리고 이해창과 관련해서도 누군가 가교 역할을 하지를 못하죠. 그리고 결국은 저는 YS는 DJ를 찍었을 가능성도 있다. 투표장에서. 왜냐하면 네. YS가 막판에 아까 DJ 비자금 관련해서 수사를 유예를 시키고 네. 본인이 탈당하잖아요. 열받아갖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이해창은 그리고 삼김청사는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나까지 그렇죠. 청사는 포함해서. DJ를 이야기하는 건 모르겠지만 나까지 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투표장에 나중에 YS가 그렇게 어디에서 남기진 않았습니다만 본인이 DJ를 찍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국민들이 그 시절에도 이렇게 그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면 용서하지 않았고 그 정권은 몰락했었는데 그러게요. 지금을 보면 진짜 그때랑 비교해도 최악이에요. 그 권위주의적인 삼김 시대랑 비교해도 네. 지금 정권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 아이고 이 시절에 예. 일본이 무슨 교과서 외국인의 역사 외국 때도 끊임없이 할 때예요. 그때 YS의 유명한 발언 있잖아요. 미친 개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된다. 버르장머리고. 그리고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일본 놈들이 이상한 짓 하면은 그 관제 데모를 했었다고. 예. 일본을 규탄한다 그렇죠. 해가지고 예, 서가지고 맞아요. 막 이거 시켰잖아. 근데 이건 어디서 이런 친일파한 놈들이 다 기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YS 하면 또 일화가 많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 잡는다고 해서 예, 예. 그래서 삼당 민자당 예. 그 삼당 합당을 강행하기도 했죠. 이거는 그러니까 보수 정권도 아니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을 유심히 봤는데 아까 있던 찬조연설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 이제 부총재였죠. 노무현 부총재에게 찬조연설을 대선 때 시켰고 그다음에 광고에도 등장을 시켜요. 아까 영남의 표를 의식한 측면이 다분히 있고 그런데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을 그 행자부 아니죠 해수부 장관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경선 관련해서 이제 동교동 쪽이 이인재를 돕는 사람이 많았어요. 하나갑도 있었지만 이인재 쪽으로 많이 가 있었거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선에 개입하지 마라. 동교동 라인들 이 DJ가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경선 제도의 특성도 있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지만 2002년 대선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는지는 다음 4탄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DJ 그 안목 노무현 대통령을 키운 어떻게 보면 육성을 한 거죠. 그 대중 앞에 선을 제대로 보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탁월함 그 선견지명이 있었던 그런 모습에 또 배울 게 많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밝은 세상이란 팀 2년 전부터 이렇게 코어 그룹이죠. 이너서클이 인어그룹이 형성이 돼서 선거를 캠페인을 전략과 캠페인을 치밀하게 2년 동안 준비했던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한 번쯤 반면교사 할 필요가 사실은 있다. 밝은 세상 같은 그렇게 젊은이들이 모인 팀들이 뭔가 파격적인 전략을 내세우고 할 적에 네. 그걸 DJ가 수용을 하고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품이 있었으니까 이게 맞아요. 가능한 거지. 맞아요. 정치권이라는 게 누가 못 보던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총재하고 이렇게 뭐 얘기하고 하면 옆에서 헐뜯는 놈들 엄청 많거든. 아니, 그 당시도 네. 그 얘기 많이 들었어. DJ 옆에 동교동 하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잖아. 그렇죠. 그분들은 울그락푸르락 한 거지. 막 이게 뭐냐. DJ 안 된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막 이러니까 심기가 불편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팀들도 필요하죠. 예. 이제 그런 중요해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참신한 인재를 얻을 때 삼고초려에서 천하의 인재들을 얻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은 DJP 연대 뭐 이런 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네. 그 흐름 속에서 부채한다, 이기한다는 그런 면들은 우리가 다음 정권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번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필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DJ하고 연합을 했겠냐고. 어차피 저쪽에 붙어가지고 내가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붙어가지고 챙겨야지 이렇게 하면서 온 거지. 그 JP도 입장이 봐봐요. JP 입장에서도 이해찬은 삼기청 사이라니까.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너 다 나가 이런 거였거든. 그 JP가 갈 데가 없는 거야. 다행히 DJ가 지지율도 잘 나오고 뭔가 될 것 같고 자기를 품어주려고 해. 그러니까 호흡이 서로 손을 잡게 된 거죠. 이때 또 공동정부 시절에 슬픈 얘기가 하나 제가 들은 게 뭐가 있냐면 네. 이렇게 JP가 총리를 하고 네. 그다음 뒤에 총리도 또 박태준 씨가 하고 네. 뭐 이한동이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부총리를 김용환이라고 기억나. 그 사람을 시킨단 말이야. 충청에. 예. 김용환. 충청도 보령에. 근데 그런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각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하지만 뭐 건설부 장관도 나눠주고 뭐 몇 개 했었거든요. 공사 뭐 공기업 이런 자리들 많잖아요. 대통령 인사권 갖고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KBS 사장, 한전 사장 이런 것도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DJ 쪽에서 누구를 임명한다 그러면 JP 쪽에서 별다른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한전 사장은 그쪽에서 하고 한전 밑에 자회사들 있잖아요. 네. 남동발전, 네. 중부발전, 네. 서울발전 네. 이런 데는 우리가 하겠다. 오. KBS 예를 들면 그런 거야. KBS 사장은 당신이 해라. 권력을 먹어본 놈들이라. 거기서 해라. 그다음에 뭐 스카이라이프 사장은 우리가 하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한 거야. 그 알고 보면 거기가 훨씬 더 돈도 많이 받고 발자배기. 책임은 없고 꿀자인 자리를 이 권력을 먹어본 이것들은 해봐서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로 나가고. 아, 근데 그 기억나. 진짜 네, 그런 일이 희한한 있었습니다. 장관들 많았어. 네. 근데
말도 그 안 되는- 당시에는 이제 청와대 그립이 좀 셌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실 끌려갔거든. 그러니까 그 국난을 극복했던 과정이나 미래 비전을 어떻게 그 가져갔는지가 굉장히 국민의 정부 탁월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구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쪽은 합쳐졌고 저쪽은 분열됐다. 이게 예. 이제 특징이죠. DJP 연합, 그다음에 박태주까지 저쪽은 묵혔고 저쪽은 이인재, 이제 그다음에 이해창이 쪼개졌고 이게 이제 구도적인 측면은 그랬고요. 하나 측면은 또 IMF라는 그런 특수한 환경이 왔고 그래서 경제 능력 있는 지도자를 원했던.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침몰하게 돼 있고 내 삶도 파탄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DJ는 싫었지만 그래도 준비된 대통령 경제를 잘 풀 것 같은 DJ한테 나 이번에 한 표 찍을래. 이 마음도 모아졌다고 봐요. 그리고 치밀하게 2년 동안 준비했던 그런 전략 캠페인의 승리였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하면 마지막으로 그 밝은 세상 팀이 선대위가 꾸려질 때 예. 메시지 팀으로 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팀이 찢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그 팀이 그대로 선대위 메시지 팀으로 가서 거기서 캠페인을 일관성 있는 홍보가 되는 그렇지.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용광로 선대위 뭐 이런 거 꾸려갖고 나중에 이제 2002년 대선 짚어보겠습니다만 용광로 선대위 꾸리면 다선 의원들이 다 본부장을 맡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인 받기 바빠요. 뭐 결제가 어려워. 며칠씩 걸려. 망하는 겁니다. 그래 능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안 가져가는. 그래서 그런 측면은 DJ 때 그런 선대위 구성이라든가 인물들을 어떻게 기용했는지도 한 번쯤 참고 삼아서 짚어봐야 한다. 그 얘기 좀 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님. 이게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삼김 청산 계속 이때 얘기 나왔잖아요. 네. 모 기자가 JP한테 물어봤대요. 네. YS랑 DJ를 저기 비교하면 어떠냐 평가해달라. YS가 태어나서 읽은 책보다 DJ가 지금까지 쓴 책이 더 많을 거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서 도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정확한 그 말만 들으면 굉장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어. YS가 머리가 비었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도대체 서울대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과거의 서울대는. 그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인데 수구 기득권 세력에서 드디어 서울대를 나온 제대로 된 대통령이 탄생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YS 집권기에. 그러다 나라가 망할 뻔했잖아. IMF 사실상 외국에서 올 때 나라 망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서울대라는 간판이라는 이 허울이 얼마나 허당인가를 다 보셔서 난 그 다음엔 안 속을 줄 알았거든. 근데 세상에 그거를 이제 저 이회창이라는 사람이 학벌과 무슨 경력의 끝판왕이었단 말이에요. 경기고 서울법대 그다음에 뭐 최연소 대법관 그렇죠.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권의식 엘리트의식 그 오만함 이런 것들의 한계를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저는 지난 대선이 그래도 충격적이었어요. 그 방명옥록 하나 제대로 못 쓰는 거를 야 그래도 서울법대 나온 놈이 검정고시로 해갖고 중대 나온 사람보다 낫지 않겠어? 이거는 진짜 아니다라는 게 저는 그 윤석열의 역사적 공로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거에 속지 않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아니 그 또 농담 비슷하게 드리면 IMF 국제통화기금 예. 이거 구제금융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세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때 우리가 많이 했던 농담이잖아요. 야, 근데 진짜 IMF 얘기하면 진짜 눈물 납니다. 그때 그 무너졌던 가정들. 그럼요. 그쵸. 그게 지금도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그 당시에 정말 그 직장 잃고 그다음에 그 가게 문 닫고 공장 문 네, 닫고 맞아요. 이랬던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그 자녀들이 지금 이제 뭐 40, 50대 됐을 텐데 그 당시 자녀들이 저때 충격의 여파로 세상이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각자 도생. 예,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출세주의, 능력주의 뭐 말이 좋아서 그렇지. 이렇게 이제 공동체의 어떤 이 아름다운 결속력 이런 게 파괴돼 버린 거지. 지금 그 얘기를 꺼낸 이유가 IMF가 저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지금 좋고 더 어렵다고 많이 예, 들으시죠. 그 연말에 심상치 않다. 이번 연말이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어서 우리가 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고요. 자, 저희는 다음 사탄은 2002년 신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또 집권 과정이 드라마틱했죠. 예. 예, 많은 정치인들 실명이 거론될 겁니다. 정말 특히 신날 때- 요즘에 잘 나가는 정치인들도 많이 거론될 텐데 내 혹시 이름이 거론될까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 사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다음에 사탄 2002년 대선 정치비화 코너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